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연구원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숙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한성 연구원.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권시용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용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조 작가. 네. 오늘의 이야기 어떤 건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친일의 계보, 고문기술자들이란 제목으로 네. 방송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시무시한데요. 고문기술자들. 네, 고문기술자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죠? 네, 저희가 그 연구소가 작년 11월에 네. 그 친일 인명사전 편찬 10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을 개막을 했어요. 네. 지금 전시 중인데요. 네. 그 전시 가운데서 친일의 계보, 고문기술자들이라는 코너가 전시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다시 좀 만드느라고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충격적인 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걸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네. 친일의 계보 고문 기술자들. 제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고문 기술자들이 결국은 군사 독재 시절까지 쭉 이어져 왔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계보를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친일의 계보 고문 기술자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문 기술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일단은 뭐 네. 이근한. 이근한이죠. 이근한. 네. 그렇죠. 이근한. 네. 고문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근한. 이근한 경감. 네. 네. 보도에는 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이때 한 고문의 피해자의 진술이 네. 되게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가지고 네. 읽어볼게요. 네. 지난 9월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짓뭉개졌습니다. 그 발 뒤꿈치 상처가 딱지로 아물면서 그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딱지를 본인은 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보관해 왔습니다. 이것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교도관들이 제지를 하게 됐고 이 딱지를 탈취해 갔습니다. 지금부터 고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정기고문과 물고문을 각각 5시간 정도씩 당했습니다. 정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정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했습니다. 25일 날은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 후 10차례에 걸쳐 구타를 당했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절반가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장이라는 자가 와서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폐기종으로 죽게 만들어 버려라.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델시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 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너희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까 그때 복수해라. 라고 하면서 정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나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가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런 고문을 당한 사람 누굴까요? 김근태
전 장관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이 영화로 봤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죠. 남영동 남영동 1985. 정지영 감독 영화고 이 김근태 의장 역할을 이제 배우 박원상 씨, 네, 박원상 씨가 아주 열연을 했었고 이근한 역할을 아마 이경영 씨가 했을 거예요. 네. 네. 여기서 그 델시 가방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문 도구를 다니는 네. 가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경영 씨가 정말 섬뜩한 연기를 보여주고 박원상 씨도 정말 아주 진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죠. 예. 이 영화가 되게 진짜 불편해요. 보면 네. 그 고문하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네. 진짜. 네. 저는 한 절반 정도까지 보다가 네. 다 더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두환 시절에 네.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김근태 고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김근태 씨는 당시에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이라고 하는 민청년 줄여서 그 민청년의 의장을 했었는데요. 이 민청년이 어떤 조직이냐면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학생 활동을 1970년대 하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운동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요. 이분들이 그 제야 세력하고 그다음에 야당 세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광주 진상을 막 그 선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작가가 읽었던 게 1985년 9월에 김근태 의장에게 가해졌던 그 고문을 김근태 의장이 당시에 재판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진술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고문의 중심에 이제 이근한이 있었던 거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델시 가방에 고문 도구를 담고 출장 다니던 그 건장한 사내 네. 그 사람이 바로 이근한입니다. 그리고 이근한이 실제로 했던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가 되면 내가 고문대 위에 누워줄 테니까 오늘은 네가 당해라.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근한이 그 사람이 이근한인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몰랐던 나중에 거죠. 밝혀진 거죠. 어떻게 네. 드러나게 되었죠, 이근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저기 1988년에 네. 12월 달에 한겨레 기자가 아. 그 사람 그 사진들을 찍은 거죠. 그 경찰 혹시 좀 의심 가는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고문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근한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근한은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잡았어요. 잠적했는데 네. 네. 아주 오랫동안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호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같이 고문을 했던 그 관련자들이 아주 낮은 형을 받는 걸 보고 그때서야 자수를 했습니다. 막상 이 김근태 사건은 벌써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가지고 다른 고문 사건으로 해서 7년형밖에 안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근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이제 1999년 10월에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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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 사건의 그 핵심은 뭐냐면 간첩단 사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민주화 추진 위원회를 문구고 삼민투라고 하는 대학생 조직 문꿔가지고 거기에 배후에 민청년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뭐냐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그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고문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85년에 있었던 이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고문 사건이 결국엔 친일 경찰로부터 그 계보가 이어져 왔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일제 식민지 경찰의 고문 기술이 네. 친일 경찰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찰로 이어졌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을 얘기한 건데 사실 80년대에 이 전두환 시절에 고문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몇 개를 좀 더 짚어보죠. 아주 네. 유명한 거죠, 이게. 부천경찰서에서 있었던 성고문 사건도 굉장히 그 다음 바로 이어져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86년의 일인데 네네. 저는 이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워낙에 어려 보여서 네. 86년 중학생이었어 이런 그런 표정들이세요 다.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세상을 모르던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신문을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그때. 네, 네. 이 사건을 그때 신문으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예.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왜 이러세요, 다들?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예. 네, 국민학교인데 이 사건이 막 TV에 막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보도가 될 때 굉장히 뭐냐면은 불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조 작가 부천 살지 않나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꼭 언급하고 싶어서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권인숙이라고 하는 피해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다가 그 노동자와 같이 연대해서 싸우겠다,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노동 현장에 투신해서 네, 이른바 위장 취업을 했던.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체포가 된 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주 참혹한 성고문인데 저는 그 성고문한 그 이름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문귀동. 네, 그렇죠. 문기동. 네. 그때 당시 경장이었고요. 부천경찰서 경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방송이긴 하지만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읽어도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런 아주 처참한 아주 비인간적인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성고문을 했는데요. 제 말이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때 당시에 권인숙 나이가 20대 만으로 초반이죠. 네네 22세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예, 23세죠 그러면 우리 나이로 예, 그런 나이에 있는 그 아주 어린 여성을 그렇게 성고문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또 그 신문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보도 윤리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었나 봐요. 신문에 그 어떤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막 돼 있고. 그렇죠. 저희가 차마 읽지도 못하는. 예.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일간지에 그대로 실렸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신문에 그대로 네네. 실렸다고요? 예, 거의 그대로 실렸었고.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쟁점화된 이후에 검찰의 발표 같은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맞아요.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제는 본인의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선전을 했죠. 네, 예.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이게 TV에서 TV 나왔어요. 방송에서 엄청 크게 예. 이걸 얘기했고 사실 이게 이때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권인숙 이 여성분이 이걸 폭로를 하고 아주 용감하게 그렇죠.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 이런 선전이 먹혀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을 아주 이제는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로 시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조 작가의 말처럼 그런 선전이 일정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 먹혔던 시절이었던 거죠. 네. 예. 이 권인숙 선생은 지금 이제 그 진짜 교수님 되시지 않았나요? 예. 네. 그 여성학자시고. 네. 네. 다행히 이제 극복을 다 하시고 그 여성학 전공을 하셔가지고 명지대학교 교수로 되셨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금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라 86년이면 불과 한 30년 전이란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한 20대 초반의 여학생에게 이런 야만적이고 무지막지한 이런 폭력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뿌리가 결국은 식민지 시대의 경찰에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 권인숙 씨가 당시 부천 성고문 사건 당시에 정부 당국이 정신을 차렸으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86년이고, 박종철 열사 사건이 87년 초 아닙니까? 네, 1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영화 1987년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그런 것인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제 곧바로 이어져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1980년대 이 경찰 그리고 공안당국의 고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뿌리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그 박정희 정권 시기인데 네. 그 박정희 정권 시기 딱 생각하면 이때는 이게 있었어요. 이때 80년대도 있었지만 치안본부 대공분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식민지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남영동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별칭이 남영동이었죠.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중앙정보부는 남산이라고 불렸어요. 네.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남산. 그리고 보안사, 군대 보안사는 보안사 분실은 서빙고라고 불렸대요. 서빙고. 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들이 이렇게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럼 박정희 시절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 네. 네, 고문을 통한 조작 사건, 네,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조작을 많이 해갖고 진짜 간첩 사건과 가짜 간첩, 조작한 간첩 사건을 구분하려면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뭐냐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인혁당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인혁당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그때 그 정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커지니까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여론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고 네. 2차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한번 그 유신을 했어요. 72년도에 유신을 하면서 헌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선거를 안 하는 체제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장기 독재 체제. 예, 장기 독재체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막 벌어지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래서 2차 인혁당 사건 바로 직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학생 조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작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 인혁당 재건이가 있다라고 예. 이제 조작을 한 건데 이 민청학년 사건도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000명 가까이가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체포가 됐고요. 그중에서 20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205명이 최종적으로 받은 형량수를 다 더하면 몇 년이 되냐면 네. 1650년이에요. 1650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기형을 때려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규모고 이러다 보니까 국외 여론이 엄청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민청학년 사건자 관련자들은 다 풀어주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그렇지만 이 민청학년 사건의 그 배우라고 찍혔던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들은 재판이 딱 대법원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형이 집행되잖아요. 네,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그죠. 사법살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사법살인이라고. 네, 뭐 국제사법 암흑의 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인혁당 사건 얘기하면 그 후보 시절의 박근혜가 생각나요. 그렇죠.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나중에 결국 사과를 해요. 근데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혁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박근혜가 멍청해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된 게 아닐까. 일부러 틀리게 얘기를 해서 나는 사과한 거야 아니다. 이런 식의 정신 승리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6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인혁당 사건은 더 훨씬 심하네요. 일단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 그렇죠. 확인 사살로 사형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이게 참 진짜 무슨 100년이 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증언들이 남아 있어요. 당시 피해자들의. 그런데 보시면은 그 협심증을 일으킨단 말이죠. 전기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을 준대요. 리트로글리세린. 네, 리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 먹여가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분 하재환이라는 분은 탈장, 탈장이 계속 일어나는 그 후유증을 겪어서 장을 붙잡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그런 증언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간이라도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자행하는. 우리 조 작가님이 이 고문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이걸 쭉 읽고 있으면 만약에 나라면 나 이건 버틸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이런 거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버텨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문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를 고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어 하면서 도구들을 쫙 나에 늘어놓고 보여주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항복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네, 실제로도. 네, 맞습니다. 와. 근데 뭐 이 당시 이 7, 80년대에는 이런 시국 사건에 대한 이런 고문도 많았지만 조작도 많고 그랬지만 또 일반 그냥 그 형사 사건 그냥 일반적인 치안 네. 이런 거에 대한 조작 고문도 엄청 많아서 또 재심 청구하고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맞습니다. 네. 공권력에서 고문이 일상화된 시대였다. 그렇죠. 진짜 네, 야만의 맞아요. 시대였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화제된 거 있었잖아요. 8차 그렇죠. 사건. 화성 8차 화성 사건. 8차 사건.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근환이 화성경찰서에 근무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경찰서.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고문이 이렇게 일상화된데 그 뿌리를 식민지 시절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계보를 연결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을 네.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덕술입니다. 아. 이게 1948년 수도청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지난번에 노덕술 편에서 네. 다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노덕술이 직접 고문을 자행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덕술이 뭐라고 붙잡힌 다음에 얘기한 게 네. 내가 손수 경찰봉 곤봉으로 박성근의 어깨와 두부 등을 난타를 했다. 그때는 의식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미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이제 계속 고문을 하다가 이제 고문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때릴 때 죽을 때까지 때리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죽은 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이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꾸며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꾸며서 그 시체를 나중에 한강에다가 버렸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48년도에 있었던 수도청 고문치사 사건인데요. 이 노덕술이 일제 시기에 그 친일 경찰 하면서 배웠던 그런 고문 기술들을 네. 해방 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일제 식민지 시기에 네. 악명 높았던 친일 고문 경찰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노덕술 하면 또 같이 나오는 인물이 하판낙이잖아요. 아, 네. 하판낙 그렇죠. 하판낙 생각나고 김태석, 김태성은 잘 모르겠네요. 네, 김덕기, 노주봉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유명합니다. 아, 노 씨가 또 있습니까? 노주봉? 네, 노주봉 있습니다. 김태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네, 김태석은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사람으로 유명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 폭탄 사건이라고 불리는 네. 의열단의 폭탄 의거 사건, 미수 사건이죠. 그 사건의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때 곽재기라던가 황상규 같은 의사들을 체포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체포한 다음에 고문을 많이 해서 고문왕이라는 김태석 네네 고문왕 말이 불렸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건 뭐냐면 그 휘하에 밀정을 잘 부려가지고 네. 정보를 캐내는데 굉장히 유능했던 그런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로 강욱이 의사를 체포하고 또 다른 많은 독립지사들을 고문했다는 얘기인데 네. 강욱이 의사가 어떤 의거를 하셨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사이토 총독이 처음으로 조선에 부임해서 지금의 서울역 당시 남대문역 정거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때 그 강우규를 이제 살해하기 위해서 강우규를 암살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강우규 사이토를 암살하기 위해서. 정신 좀 차려주시고요, 좀. 네, 오늘 좀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제 성공하진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65세인가 67세인가 그런 할아버지 의사였죠. 그 서울역 가면은
그 비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상. 동상도 있고. 예. 요즘 버스 안내도 나와요. 네, 강우규 의사. 이거 더.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그리고 이 김태석이 이렇게 네. 고문도 많이 해가지고 출세를 했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경찰을 넘어서 예. 그 참여관이라고 해서 도지사의 다음 가는 도의 2인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중추원 참의까지 올랐던 그런 거물이네요. 네, 거물이죠. 제가 잘 몰랐네요, 진짜. 반민특위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이야. 김태석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따로 다루. 그런 좋죠. 네. 고문왕 김태석. 그렇죠. 네. 그리고 김덕기는 어떤 인간입니까? 김덕기도 비슷한데요. 네. 이 사람은 광복군 총영장이라고 하는 네. 그 오동진 의사를 체포한 것으로 유명하고 예. 참의부의 간부였던 장창헌, 정의부의 간부였던 김형출 같은 독립지사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예. 그다음 즉결 처분하고 뭐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아주 잔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즉결 처분이라면 재판 없이 그냥 지가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막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그냥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고요. 이 사람도 고문왕이라고 예. 네,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주봉은 누굽니까? 노주봉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활동했던 경찰인데요. 네. 그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전남 노농협의회 사건, 전남 운동협의회 사건, 무등회 사건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의 를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이유는 이 사람은 네. 해방 직후에 예. 처형당했어요. 시민들한테. 45년에요? 네, 해방 45년. 직후에? 네, 45년도에. 45년도에. 45년도에 미군정 치하에서 다시 경찰이 됐거든요. 예. 전라남도 경찰 부장이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시민들이 이 사람이 또 경찰이 되니까 그 네.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부하였던 강홍섭이라는 사람을 먼저 구타해서 살해를 했어요. 예.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사람도 네. 이 노주봉 이 사람도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전라남도 경찰부장이면 상당히 고위직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예. 그 최우선 공격 대상이 네. 식민지 경찰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당시 경찰로 있었던 조선인 경찰들이 예. 한 80에서 90%가 다 뿔뿔이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출근 안 하고 예. 살해 위협을 느꼈던 거죠.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건 알았던 거죠. 와,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 시민들에 그렇죠. 의해서 처형 당한 예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구타, 폭행 이런 경우는 꽤나 있었다고 해요. 네. 노주봉은 그렇게 죽었고. 네. 예. 노주봉이 이제 전라도 쪽이라 그러면 하판낙은 경상도 쪽에서 아주 유명한. 네, 그 맞습니다. 하판낙은 진주. 아주 천수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돈도 많고. 네. 그렇죠. 네. 드라큘라 같이 막 피 뽑고 그랬다는 인간 아닙니까? 착혈 고문. 네. 착혈고문. 이름도 끔찍하네요. 피를 뽑아가지고 네. 그 피를 독립운동가들한테 뿌렸대요. 그러면서 고문을 했답니다. 그런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증언이 남아요. 증언이? 증언이. 네. 당시에 그 고문을 당했던 김중기, 이광우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네.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고문 네. 이런 것도 했다 그러고 전기 고문, 물 고문을 자행했답니다. 근데 가장 악명 높은 게 주사기를 꽂아주고 피를 뽑는 착혈고문. 네, 착혈 고문. 하판낙은 왜 안 맞아 죽었죠? 예? 그러게요. 반민특위에 잡혔거든요. 맞아 죽었었어야 되는데. 네. 예? 해방 후에도 이제 경찰직 유지하다가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됐을 때 부산 시민들이 당장 우리가 여기서 처단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반민특위 쪽에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런데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면서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네. 천수를 누리면서 2003년까지 살았던 이 하편낙이 되겠습니다. 하판낙은 그 KBS 역사 다큐 있잖아요. 예. KBS인가 MBC인가? 하여튼 방송 인터뷰 자료가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예. 꽤나 나왔어요. 예. 그때 인터뷰하면서 노덕수를 공격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어요. 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노덕술이 고문을 참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자기 안 하고. 자기가 아니고. 근데 해방 이후에 결국 미 군정은
이런 식민지 시절의 친일 경찰 조직을 거의 그대로 흡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제를 위해서 봉사했던 자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으로. 네, 그렇죠. 그냥 지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정을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의 경찰 분포를 봤을 때 네. 조선인이 한 40% 정도였대요. 강점기 그러니까, 때. 네. 네.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일본인들은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치안에 공백이 생기죠. 네. 60%가 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오고 부족한 인력을 새로 충원하기도 하고 네. 동시에 식민지에서 경찰로 활약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경찰을 역할을 맡겼겠죠. 그런데 새로 충원하는 사람들보다 원래 일제 시기에 식민지 경찰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에 높은 지위로까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간부직을 차지했던 거예요. 네. 식민지 경찰이 미군정 경찰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통계를 제가 논문을 찾아서 공부를 해왔죠. 아, 네. 보면 생색은 많이 냅니다. 제가 보니까요. 1946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치안감, 그다음에 청장, 국장, 총경, 경감, 경위까지 네. 경찰 간부직을 따져봤을 때 1157명 중에 946명이 친일 경찰 출신이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82%. 82%. 네. 네. 이 정도로 식민지 경찰들이 미군정 하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경찰의 주요 요직들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들에 의해서 일제의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대한민국의 경찰, 미군정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의 전통으로 그대로 이식된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해방이 딱 됐는데 행정 조직이 어딨냐. 에? 공부한 사람도 없고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해방이 딱 됐는데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뭐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행정 경험 있고 해봤던 사람들을 써야 이게 빨리 안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하나의 그러니까요. 인재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는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미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해방이 되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방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이 말단 이 행정 조직들이 다 그 무너지는 그 사이를 다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뭐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안하지 않은 상황. 만약에 해방이 됐으면 친일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지역 조직들, 자발적인 자치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존재를 하면서 치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혼란스러웠으면은 이 친일 경찰들이 맞아 죽는 일이 더 많았겠죠. 네.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새로운 사람들 뽑아가지고 네. 훈련시키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편한 길을 선택한 거죠, 미군정이. 예. 이 미군정이 조선에서 이렇게 한 것을 똑같이 일본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기존의 경찰들을 다시 다 뽑아가지고 그런 그 예전에 고등 경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보 계통의 경찰들 다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 치안 유지하는 그런 행동을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말 악질적인 친일 경찰은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건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 노덕술 합한나 이런 인간들이 다시 또 경찰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고위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경찰의 어떤 수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해방 이후부터 군사 독재 시절까지 쭉 이어져 왔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 그 박은식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네. 이런 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요. 경찰이 범죄자로 지목하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체포가 되었으며 또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그 친척과 친구까지 연루되었다.
사실의 유무나 경중을 불문하고 신문하기에 앞서서 악독한 형벌을 먼저 행해야 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인사불성으로 만들어 여러 날을 감금한 뒤에 비로소 신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일단 고문하고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오직 자백만으로 죄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에게는 20종류 이상의 고문기구로 혹독하게 고문을 감행해서 거짓 자백으로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죄를 만들어내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을 조선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조선 사람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네 본국에서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범죄자들한테는 한 거예요. 이게 그 고문을 하는 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일본에서부터 가져와서 조선에다가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면서. 그리고 일본인들을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이 없으면 안 됐지만 조선인들은 체포영장 없이도 막 체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3.1운동 당시에 그 일본 경찰들이 일제 경찰들이나 헌병들이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이의 기록을 이 박은식 선생이 아주 자세하게 네.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혹하네요. 네, 엄청 참혹합니다. 이거 읽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일제시대에 일제 경찰들이 행한 고문의 뭐 어떤 증언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그 증언을 모아놓은 거죠. 네, 25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뭐 이걸 좀 다 읽기는 좀 끔찍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요. 네. 앞으로 신문을 받을 사람은 나무 상자 안에 가두어 놓는다. 상자는 예리한 모침이 3면에 박혀 있고 높이가 넉자에 불과한데 사람을 몸을 반쯤 구부리고 그 상자 속에 서 있게 하는 채로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뭐냐면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예. 전시가 돼 있는 그 고문 도구예요. 그래서 못이 있는 나무 상자, 아주 낮은 나무 상자에 사람을 주춤하게 서게 만드는 게 넣고 뭐냐면은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가둬 놓는다는 거죠. 이런 고문 방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좀 너무 끔찍한 게 많아가지고 네. 물을 주지 않아 수감자들은 자신의 소변을 마시기도 한다. 네. 이런 어떤 증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일 약한 거 읽으셨네요. 하나씩 읽어주세요. 이거 12번. 네. 방은 겨우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수감자는 10명 이상이 되니 잠을 못 자서 반 정도가 미치광이가 된다. 요거 영화에 유관순 나온 네. 영화의 장면으로 네. 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부인들을, 여성들이죠. 부인들을 날마다 한 차례씩 감옥 마당에 나체로 세워놓고 헌병들이 1시간씩 혹독한 매질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가장 좀 그래도 방송에서 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제가 그 만세열전 쓰면서요. 네. 그 책 사은품으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인쇄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선 독립신문을 인쇄한 거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 번역을 하고 이제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는 작업을 했는데 조선 독립선언서는 그냥 해도 되는데 조선 독립신문의 기사를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를 선물로 못 드리겠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기사가 조선 독립신문의 내용이 너무 참혹한 게 많아요. 불 지지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상황이 이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이 1926년 12월 20자 사설로 고문치사와 경찰 당국이라는 네, 그런 글을 실었네요.
네,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제정치의 행사지다. 그중에서도 경찰 만능의 조선이다. 이러한 경찰 측에서 다른 기능은 다 충분하면서도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인권만은 지키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까닭으로 다른 규율이나 명령에는 세계의 이름이 있으리만큼 영리하고 미나하게 그 직책을 다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인권을 지키는 법률이나 명령에만 이다지 과실이 많고 고의가 많은 이유와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네.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고문치사와 경찰당국이라는 사설까지 실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이 사설의 가장 핵심은 제일 네. 마지막 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금 길긴 하지만 네.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문단이요? 네네. 경찰 만능의 조선인 고로 법률로 금하고 방침으로 불허한다는 고문 사건이 인명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를지라도 그 양심상 가책되는 바가 있지 아니할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전제 정치를 받는 조선 사람일지라도 현대의 세계적 공기 중에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인 이상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 어떠한 것이 움직일 것인지 그것만은 고찰하는 알력이 있음직하다. 또한 현 경무 당국자들에게 이만한 총명은 있는 줄 믿는다. 그러나 그네들은 정치상 무슨 책임감을 일으키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이상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자 아니한다. 아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금일의 조선인인 줄을 우리는 잘 안다. 오직 불쌍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 인권이라고나 하여서 울고 말 것인가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니들이 안 들을 거 안다. 네. 죽은 사람, 고문당한 사람들만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그 고문치사 사건이 계속 거듭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경찰 당국을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울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설입니다. 실제로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걸 검색을 하면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신문지상에. 매년 나오기도 하고 그 한 해에만 뭐 몇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 이게 고문 정도로는 신문의 보도조차 잘 되지가 않고 사람이 네. 죽어야. 네, 죽어야 이제 치사 죽으면? 사건이라도 이제 일어나야 이제 보도가 좀 될 정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 고문이 조선인 경찰들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이 네. 경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의 지휘는 대부분 네. 일본 경찰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 일본인 경찰 중에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인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종로 경찰서에 있었던 그 미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와 경부. 아, 미운 새끼군요. 네. 미워 와사부로. 미워 와사부로. 네. 그 미와 와사부로는 얼마나 그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요. 네. 그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이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1927년에 있었던 미와 경부 등 4명에 대한 폭행 능악 독직죄 고소 사건입니다. 아유, 어렵네요. 내용은 뭐냐면요. 조선공산당 사건에 그 연루됐던 그 권오설이라던가 강다령 같은 그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있어요. 그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극심한 고문을 자행하다가 이 폭행 혐의로 고문 혐의로 이제 그 미와 경부를 비롯해서 4명의 경찰들을 이 사람들이 권오설 등이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일제 시기에 통틀어서 그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권오설이 입은 피해만 읽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권오설 이분이 이 고문 구타를 당하면서 앞니 2개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생리가 2개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뭐 눈치도 안 봤다는 거죠. 보통 고문이라는 건 표시나지 않게 그렇죠. 예, 하는 게 고문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니가 2개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했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참혹한 피해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신문에 조선
동아신문에 다 보도가 됐어요. 고발을 한 사건이 워낙 특이한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법주임이었던 어느 모 경찰서 사법주임을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현대 경찰이 피고를 취조할 때 고문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죄이다. 그런데 고문을 받았을지라도 증거가 분명하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막 피해가면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건호소리 앞니가 2개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경관이 때려서 그렇게 된 건지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를 증명해야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인권 변호사였던 후세다쓰지 이분의 그 성명서가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로는 그 증거가 너무 역력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고소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 문제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형사사건의 폐단인 고문경관의 단호한 처치를 기다린다라고 성명을 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경찰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겠죠. 네, 아무도 처벌 안 당했습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 무죄로 돼버렸고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명백하게 남았잖아요. 그 피해자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그 아까 고려 공산청년의 책임 비서였던 권오설은 30년의 고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져서 옥중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공산당 두 번째 책임 비서였던 강다령, 이 사람은 그 경남에서 그 신문 기자였던 사람인데요. 이 강다령 선생은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켰어요. 고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서. 그래서 평생 이거를 낫지를 못하고 1934년에 추록이 됐는데 끝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데도 무죄가 된 거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 보면은 미와 와사부로 경부에 그 사진이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사람이 저희만 봐서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에 있는 인물 세상 순하게 생긴 미와 경부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미와 와사부르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주세요. 뭐 사진이 있습니까? 네네. 이 식민지 경찰 사진첩이 있고요. 네. 미와 와사부르가 딱 나오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민지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또 우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김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판산? 이름 독특하죠. 김판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선총독부 경기도 순사 임명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다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찰로서 받은 표창장이 또 옆에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판산도 친일 경찰인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친일의 계보 고문 기술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일 임명사전 편찬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작년 11월에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지금 개막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좀 오셔서 해방 이후까지 그 강점기 때 그 잔재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은 완전히 또 청산이 되어 있는지, 혹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연구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